네, 안녕하세요. 이로운 ESG 활동 보고 및 관련 동향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박현심이고요. 저희는 이제 목차가 따로 없네요. 먼저 이제 ESG 개념은 너무 우리 기술사님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를 의미하는 이제 ESG 경영이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요것도 이제 간략적으로 이 ESG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 분야에서는 주로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환경오염 및 환경 규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그 소셜 부분을 이따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소셜 부분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ESG 활동을 환경 부분에서 하는 뭐 생물 다양성 활동, 이런 게 뭐 기업 임직원 참여해서 뭐 쓰레기를 주었다라든지 뭐 교란종 제거했다든지 이런 걸 했지만, 그거는 지금은 이 환경 분야의 실제적인 대응 전략보다는 소셜, 뭐 지역 주민, 이 소셜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고, 이 활동의 중요성은 뭐 많이 들으셔서 저도 말씀드리기 입 아프지만, 어쨌든 소비자도 변화했고 이제 ESG 대응에 대해서 공시 의무화에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 평가사들, 투자사들이 이제 이 ESG를 잘 이행한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기조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이제 본격적인 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전신이 있어요. 2022년에 한국생태보건협회 내에서, 그때 이제 ESG에 대해서 뭐 다들 관심도 없고 잘 모를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분야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라서 해서 ESG TF팀이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여서 이제 그 몇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 결성을 하고, 최신 동향, 그 다음에 뭐 이런 환경부에 우리 분야에 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고 평가 지표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에 사업도 제안하고 뭐 그런 거를 했고요. 그때 보고서도 한 권이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 보고서도 환경부에 저희가 갖다가 제출을 해서 이런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여러 기관, 국립생태원이라든지 KEI, 뭐 산업기술원, 생물자원관 등의 주요 담당자들을 또 수소문해서 소통도 하고 그런 그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을 23년까지 쭉 이어오면서 포럼이나 동향 뭐 연구 활동을 지속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23년에 뭐 TNFD가 9월에 발표되고 하면서 이런 이제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환경에서 뭘 해야 되는지, 또 그 ESG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잠깐 이제 뭐가 손에도 잡히지 않고 혼란한 와중에서 24년 와서 그 동력이 살짝 약화되고 있을 때였어요. 다들 또 각자 이제 생업에 바쁘시고 해서, 그때 이 자연기술사의 이 소모임 지원이 등장을 해서 정말로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이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또 TF팀을 다시 모이게 하고 그 활동을 다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스터디 모임으로 진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구성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태식 부사장님, 박기숙 부사장님, 김미우 대표님, 그리고 저 박현심 대표, 그 다음에 이현정 부장님, 최선미 이사님, 그리고 한국생태보건협회 사무국장으로 계신 김혜성 국장님, 이렇게 송혜교 아닙니다. 김혜성 국장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24년 1차 모임은 8월 달에 양재역 토즈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각자 이제 그 관련 동향이나 자료들을 수집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두 번째 모임은 이제 삼성역 트레이드 타워 10월 24일에 기업 이제 BNBP라는
그 협회에서 하는 기업의 생물 다양성 이슈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EU 지수관 보고서 이런 내용 발표도 들었고 뭐 법무법인에서 와서 하는 내용도 들었고 했는데 굉장히 빡신 공부를 이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모임은 11월 달에 이제 제2차 자연자본 공식 포럼 TNFD 이 공식 포럼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TNFD가 벌써 그 1차가 있었다는 걸 몰랐었는데 이때 어쨌든 2차부터는 참여를 했고 포럼에 참여를 했고 이제 3차, 4차도 쭉 해야겠죠. 그 다음에 4차 모임은 자연자본 공시 국제 심포지엄이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TNFD의 이제 글로벌 협의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 이제 주요 인사들이 오셔서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거를 후속으로 이 TNFD 전문가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진행되는 거였는데 그때 저희 그 회원분들도 전부 다 그 신청을 했는데 다 잘렸어요. 이제 이때 온도가 다르구나라고 확실히 느낀 게 그전에는 이런 23년 뭐 요때만 가도 포럼 가면은 이렇게 기업 담당자들도 몇 분 앉아있지도 않고 호응도 별로였는데 이 전문가 프로그램이 50명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다 잘리고 정말 시급한 기업 담당자들이나 금융, 뭐 법률 이분들부터 먼저 선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2번이 있었고 뭐 11월, 12월 2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저희는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있을 계획인데 그때 신청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5차 모임은 이제 저희가 오송역에 가서 이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제 네이처 포지티브와 그 다음에 TNFD 공시에 대한 내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오래 했지만 정말 내용이 아직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5차 모임의 주요 이제 기본 서적으로 된 게 이 자연 기반 해법과 네이처 포지티브라는 책이거든요. 두 책 다 너무 좋으니까 혹시 아직 이 책들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공식 모임은 아니었지만 아까 이제 겹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이런 데를 다 다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연자로도 많이 활약을 하셨어요. 특히 김미호 대표님이 기업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 이해관계자 세미나 가서 너무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호응과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ESG 포럼, 그 다음에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이행 현황 설명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ESG 자연 생물다양성 사업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해졌냐? 그 전에 이제 뭐 탄소 중립이니 탄소 감축이니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사회적 이슈도 됐었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환경 사업은 탄소에만 거의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와 생물 다양성이 같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어느 게 더 중요성이 높고 낮고를 따질 수 없다. 회복 탄력성이 이제 회복 탄력성 보존을 위해서 다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GBF의 후속 조치로 TNFD의 공시안이 발표를 가이드가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실천할 때 AR3T 방식을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기업의 이제 산업 활동을 할 때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라는 그 방식인데 거기에 보면 뭐 회피 완화 보건 및 재생을 통해서 변화를 하자 이런 게 있는데 많이 보셨죠. 이 개념에 보면 환경영향 평가에서도 보면 자연 저감 방안 수립할 때 비슷한 개념으로 처음에 이렇게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근 동향이긴 한데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 WEF 글로벌 위험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는 실제 경제 포럼이에요. 경제인들이 모여서 발표하는 위험 보고서인데, 여기에 24년에 발표한 게 보면, 향후 10년 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의 세 번째 부분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언급을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환경하는 사람들이 환경단체나 뭐 환경 종사자만 환경이 중요하다 했던 것이 이제는 이제 경제인들이 이렇게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권리 재무 공시체계는 IPBES라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가 있고, 국제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GBF, 그 다음에 과학 기반으로 이제 평가 목표 수립하는 SBTN 등이 있고, 자연 공식 기준은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TNFD가 있고, 또 중요한 게 ESRS라는 유럽 공식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조금 더 첨부드리고, 국내 정책과 국제 동향은 요렇게 흐름이 있고, 여기서 뭐 다른 거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쿤밍 몬트리올 이 GBF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2년에 이 총회가 있었고, 여기에 보면은 그 15번 항목인가, 거기에 민간 기업이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 그러니까 자연자본 보존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23년에 자연자본 공시 최종 공고안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요 기관별 공시 보고인데요. 조금 이제 이거 하시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시 보고는 대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유럽은 좀 법제화로 해서 CSRD라고 법제화돼 있고, 여기에 이제 공시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거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또 유럽연합, CSRD라는 지속가능 공시 기준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게 법제화가 되어가지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유럽연합의 공시 기준 프레임워크에 보면은 뭐 자세히 이제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25년부터 주요 기업들이 직원 수 500명 이상의 상장 기업들이 의무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타임테이블이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이나 대기업이 어디에 해당할까라고 보면은 여기 세 번째 칸 있으면,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삼성전자가 유럽에 합작법인을 세워서 거기에 공장을 세웠다, 뭐 이런 거는 가끔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정도에. 그래서 26년, 27년부터 공시 의무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생물다양성 분야는 CSRD 하부 지침으로 ESRS라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이포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전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기 예외 항목으로 26년 중소기업은 일단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750명 미만의 회사의 경우 2년 동안은 조금 유예해 준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제 27년이 지나고 하면 또 이게 의무화 다 되겠죠? 그 다음에 다들 잘 아시고 유명한 TNFD 권고안입니다. 23년 9월에 최초 권고안이 발표됐고, 24년에 거쳐서 쭉 하부에 추가 지침들을 작업을 해서 전부 다 이 TNFD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별로 다 있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IPB, 그러니까 TCFD란 탄소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요런 체계도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프죠. 립 접근 방식. 이 기업이 대응할 때 먼저 자연과의 접점을 식별하고 의존성 영향 진단하고, 그 다음에 위험 및 기회 평가하고 대응 공시를 준비하는 이런 립 접근 방식을 해야 된다. 이 절차도가 약간 어느 부분에서 환경영향 평가의 진단 방법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이따 이제 국내 기업의 현황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에서 우리 기업이 지금 대응이 어디까지 왔냐? 대부분 L2까지 왔더라고요. 자연과의 접점 식별하고 영양 진단까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
A나 P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의 보존 활동, 뭐 삼성전자 기존에 자기네 사업장 인근에 하천 정화 사업을 했고 멸종위기종 보존 사업을 한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냐, 어디서 발췌했냐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대기업 홈페이지에 가면은 지속 가능 보고서를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쓴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회사잖아요. 의약품 회사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물 자원을 직접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지속 가능 보고서에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프리페어라든지 이쪽은 아직 없어요. 구체적인 그런 건 없고 영양 진단까지 해놓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거고요. 우리 국내 기업들 다른 타사들에 비해서. 금융그룹에 있어서는 신한금융그룹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요. 벌써 22년에 TNFD에 가입을 했고, 이제 목표를 2030년까지 목표를 쭉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그룹들이 투자사들, 은행이나, 이런 데들 왜 중요하냐. 이 어떤 기업에 투자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대출을 할 거냐, 또 대출 이자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 거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ESG 제대로 안 된 회사는 대출 이자도 비싸고요. 대출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기관 중에 국민연금이 그거를 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기업 생물 다양성 사업 사례인데, 이게 우리 ESG 팀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약소하지만 이 현대건설의 H네이처가드는 우리 홍태식 부사장님이 직접 관여를 하셨고요. 우리 ESG 활동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온 성과이고요. 이 또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최근에 아산에 있는 조류서식처 하는데, 요것도 저희가 환경보전원하고 이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한 성과입니다. 예. 사업비는 크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연기술사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입니다. 주요 주체로 한다면 자연환경 보전사업 대행자들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훼손지 생태보건사업이라든지 대체서식처 보건사업, 탄소흡수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생물서식처 보전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거의 주요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자연환경 보전사업 대행자, 그다음에 이종 환경영향평가업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생태보건지를 유지 관리, 생물서식처의 보전 관리,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 조사 및 측정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부분입니다. 여기는 1종, 2종 다 해당이 되고요. 주요 업무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생태계조사, 환경조사 및 측정평가, 그 다음에 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에서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그것들이 ESG 공시에 또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비중이 전부 100%다 할 수는 없지만,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체서식처 포럼도 했었는데, 대체서식처를 마련하는 거를 또 잘하면 그게 다 ESG 공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쪽 하시는 기술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물 다양성 사업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맹점이기도 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활발하게 또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관련 학계나 연구원, 우리 기술사님 중에서도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생태계 조사 및 측정, 가치평가, 정량적 데이터 도출,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해서 민간기업의 생물다양성 ESG 사업을 통해서 자연자본 공시에 활용을 하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자연보전 분야의 업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 내용을 저희 들으면서 이게 과연 1년 안에 했던 내용으로 보여지는가 싶었는데 2022년부터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또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2024년 저희 소모임 활동을 통해 밑거름이 돼서 TF팀처럼 다시 뭉쳤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어떤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소모임 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중요한 자료와 경험들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저희가 총회 때부터 ESG 관련된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희 국제적인 그 맥락과 또 국내적인 동향과 또 저희 자연환경관리 기술사들이 어떻게 그 맥락 속에서 위치해야 되는지 어떤 좌표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또 이제 관련해서 또 기술사님들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시면 5분 정도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삼성이나 여러 국민은행이나 여러 그 준비를 해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연환경관리 기술사가 어떤 업계와 저희의 분야와 생태보건 분야와 만날 때 주로 ESG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점수에 대한 평가 부분도 알고 그 기업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그 ESG 팀들이 있어서 별도로 생태보건에 대한 그 설계나 시공 정도로만 요구를 하는지, 그 기업과 이 환경보전원이나 생태협회가 만났을 때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서로 어떤 역할을 기대할까.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업 담당자들 뭐 삼성전자도 만났고 컨설팅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조금 공부했다고 해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그분들은 훨씬 더 어려워하세요. 뭘 해야 될지도 이제 거의 잘 모르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저희가 이렇게 생태보건 사업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아무튼 지금 초창기 단계라서 이제 그 기업 담당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뭐 저희도 그렇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는 그 기준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 TNFD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훼손된 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보면 훼손 면적으로 한다든지, 생물 다양성 중요 지역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기준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거기서 적용되는 부분들을 갖다 쓰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초창기 단계라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했던 소규모 적게는 1,000만 원 정도로 보전 활동하고 아직은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과 기업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인식 개선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